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괴문서다. 내가 그렇게 무섭냐? 정치 공작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잘 좀 해라. 윤석열 후보의 어제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공작이다, 괴문서다라고 받아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 후보가 그러면서 국회 소환 얼마든지 응하겠다. 오히려 날 좀 국회로 불러달라. 국회에서 당당히 다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권에서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라고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작심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발 사주 이런 거 다 정치 공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공개한 문서 자체 이거 괴문서다 라고 규정하며 제보자를 향해서 이게 어떻게 공익 제보자냐, 폭탄 던지고 숨지 말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의 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윽박 지르는 거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웅 의원의 선택적 기억력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제보자는 콕 집었다는 거. 김웅 의원의 선택적 기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호한 답변으로 50분간 기자회견 내내 일관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본인 역할은 단순 전달자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만 살려고 법적으로 빠져나가려는 데만 골몰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김웅 의원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광주에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의원직을 집어 던진 겁니다. 호남 경선이 민주당 경선 일정에서 매우 중요해졌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절실하겠죠. 이재명 후보를 뒤따라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의원직을 집어던지는 초강수 배수진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겨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곳간 논란을 자초한 홍남기 부총리의 말 바꿈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곳간 논란, 텅텅 비었다 해서 탄탄하고 든든하다. 하루아침에 말을 바뀌었죠. 전문가들 표현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이 말 바꿈 논란에 대해서 나는 초지일관이다라고 또 주장하고 나서서 재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수사 전문가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부산의 맹주, 최근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괴문서다.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괴문서 갖고 공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 지금 공개하죠. 괴문서 정치 공작 규정한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 때 내놓은 메시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괴문서라면서 본질을 흐리고 소리 지르고 정말 불성실하고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중상모략, 검수완박, 거기에 이어서 괴문서. 윤석열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메시지는 괴문서다. 날 국회로 불러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 가진 건데 여야에서 최근 논쟁이었던 게 윤석열 후보를 국회로 불러서 부르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었는데 윤 후보가 불러라. 사실 야당에서는 왜 부르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불러라.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작이고 뉴스버스가 보도한 거 그 괴문서다. 이게 어제 윤 후보 입장이었죠. 그렇죠. 어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반격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 공작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 얘기의 핵심이 이제 지금까지 나온 문서들, 고발장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그 증거들이 과연 누가 썼는지 확인된 거냐, 확인도 않고 계속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공작으로 규정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은 그럼 정말 자신 있으면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서 당당히 국민들 앞에서 공개 청문회를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결국 거기에 이제 어제 윤석열 총장의 핵심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거기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대검이 어제 바로 공익신고자라고, 그러니까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죠. 예. 사실상. 근데 원래 이제 국민권익위가 판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대검이 지정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검이 이미 어떤 편향적인 시각 속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결국 이런 이제 어떤 위기의식 내지는 이런 이제 생각 속에서 어제 그렇게 국회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고는 이 사건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박범계 장관부터가 이제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죠. 결국 이제 수사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어제 윤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 6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 사건 역시 수사팀이 9번 무혐의를 건의했지만 수뇌부가 결재를 하지 않고 있죠. 결국 이 사건을 수사화하더라도 과연 결론을 내겠느냐, 대선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대선까지 악재가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격정 토로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여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의혹은 박정하 대변인, 네. 윤 후보가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야당에게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을 사주했다라는 그렇죠. 의혹을 여당에선 굉장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당사자 중 윤 후보가 한 명이라는 얘기인데 윤 후보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양새예요. 국회로 부르라, 국회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투박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태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고발장을 괴문서로 규정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입장은 저런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누군가 만들거나 누군가 유출을 해서 윤석열부터 시작을 해서 김웅을 거쳐서 고발까지 이르는, 야권까지 이르는 일련의 공작을 누군가 설계했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윤 후보는? 어제 윤 후보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 거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놔둬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림이 그대로 가겠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이 선에서 정리를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매일 이런 걸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혼돈스러워요.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손중성 검사에게라는 거 하나,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디선가 누군가 이걸 받아가지고 고발하는 어디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사주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뭐 빨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진상 규명이 나와야 되지만 수사 운운하면서 몇 달, 몇 개월
계속 오래 가기를 바라는 측이 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이거를 진상규명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고 빨리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예. 이런 논리 구조를 중간에 생략하고 윤석열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무언가 계속되는 정치 공작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저는 길게 이 건을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솔직하게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해주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생각은 시간을 끄는 쪽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주셨고 윤 총장의 어제의 메시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무섭냐? 이런 게 윤석열 스타일. 18분간 격정 토로 적극 반박. 1. 최초 보도 근거의 의문 제기. 2. 제보자에게 당당히 나오라는 거 있었어요. 제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 2번째 주제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3번째.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마라. 정치권 공세. 대검 감찰의 순수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공작이다. 나를 제거하려는. 나 제거하면 정권 재창출이 되느냐라는 주장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김웅 기자회견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김웅 의원 비판까지. 윤석열의 본래 스타일대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 전재수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윤 후보의, 윤 총장의 이 격정의 기자회견.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과 이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모든 뉴스를 압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뉴스를 압도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냐? 그것은 바로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사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언론들과 말하자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규정을 했는데요.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 등장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등장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 네.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그 서류를 말하자면 고발장을 전달했다라는 제보자. 이분은 그때 당시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입니다. 지금 등장인물이 전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의 내용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이게 국민의힘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 공작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괴문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괴문서가 아니죠. 이미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라는 그 2건의 고발장 중에 1건, 그리고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는 그 고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작년 8월 달에 실제 검찰에 고발했던 그 고발장, 이게 틀린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괴문서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러한 말한 사람이 무슨 폭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과 별개로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제 윤석열 총장, 윤석열 후보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로 인해서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요렇고 저렇고 이 소상하게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 혐의자를 앞에다 두고 그냥 호통치듯이 그런 자세와 태도입니다. 국민들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게 본다. 국민들이 안 볼 것 같죠. 그래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면 그 내용이 설사 맞다 하더라도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과도한 손짓과 몸짓, 그리고 때로는 반말까지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대는 순간 그것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후보가 국민에게 윽박 지른다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응 함께 보시죠. 괴문서라 본질 흐리고 억지 주장. 아나무인할 거면 기자회견할 필요도 없다. 송영길 대표, 대선 후보가 국민 상대로 윽박 지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정치 공작이라며 붉어진 얼굴로 윽박. 정세균 후보는 솔선수범의 공수처 수사도 받아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 상황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수사가 아니라 이제 대검의 감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박승무 변호사님. 네. 첫 번째는 손중성 검사가 정말로 윤 후보의 말에 따르면 괴문서, 민주당의 말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라는 그 고발장을 손중성 검사는 내가 쓰지도 않았다라고 재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 일단 그게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손중성 검사가 썼다라는 무언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수사 전환 여부와 시점을 자체 판단할 사안이다. 즉 조만간 수사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고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속 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로 이어지는 행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죠. 이 전 현직 검사가 의무 없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행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혹여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것 아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검찰보다도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혐의자가 수사로 전환된다면 전현직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이 자체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한 이후에 관련 혐의가 짙어 보인다면 공수처에 그 부분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의혹 제기인데 손준성 검사를 내보내려 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로비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인사를 내보내는 인사를 만들었는데 대충 전에 어떻게 로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인사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한 것이고요. 내 수족인데 왜 자르느냐 그런 논리였고요. 특히 그 자리는 통장의 지시 없이는 안 움직이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자기 손발이 하는 일을 나 모른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비판은 결론을 내려놓고 몰고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방금 이 주장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준성이 윤석열 사람이고 손준성을 내보내려 하자 윤석열이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건데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힌 인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기자? 그 추미애 전 장관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은 핵심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문제 제기한 건 이겁니다. 2020년 지난해 8월 인사 때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를 없애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당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했더니 윤 전 총장이 그걸 막았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예. 2020년 2월 인사 역시 추미애 장관이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은 한 쌍이다, 측근이다 라는 인사의 첫 번째 임명을 한 게 그 자리에 앉힌 게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혹은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지난해 2월 달 인사가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내쳤던 그러니까 이건 윤 전 총장의 측의 표현이지만 1차 대학살 인사입니다. 예. 근데 1차 대학살 인사 때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을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다 밖으로 내보내면서 손준성 검사, 윤 전 총장의 측근이나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추 전 장관 임명합니다. 그건 왜 한 거죠?
그러니까 8월 달에 본인이 내보내려고 했던데 윤 전 총장이 막았다. 뭐 그건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정말 모르죠, 저희가. 그건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실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로비가 들어왔다는 걸 밝히면 될 문제인데 오히려 지난해 2월 인사 때는 왜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을 다 내보내면서 손 검사를 왜 윤 전 총장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혔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을 강변하며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의 사이에 대해서 각별한 거 그 이상의 관계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손준성 검사가 그 문서를 만들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각별한 거 그 이상의 관계다라고까지 표현한 배경을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 의혹을 사실과 무관하게 윤석열과 엮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손준성 인사가 윤석열의 최측근이다라는 추미애 전 장관의 방금 주장도 묘하게 좀 닮아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인 겁니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 작성에 맞느냐. 근데 손 검사는 당시에 대검의 핵심 간부였고 특히나 대검 핵심 그냥 간부가 아니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다. 그렇게 되면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자체가 결국 윤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하에 작성된 거고 그 지시하에 지시 또는 묵인하에 야권 인사에게 전달돼서 결국 여권 인사들을 올가매는데 활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확인돼야 되는 거죠. 손 검사가 고발장 썼다라는 게 확인돼야 되는 거고 손 검사에게 그것을 윤 전 총장이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게 입증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앞서 말한 것처럼 손 검사 썼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손 검사와 윤석열 총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만 이 지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박범계 장관도 계속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자신이 손 검사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제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더욱더 깊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대검으로 간 사주 의혹 칼자루. 김웅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건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고발장을 제출해라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죠. 그거 계속 예, 그렇습니다. 사안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법꾸라지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추미애, 1년 전 일을 기억 안 난다고 하고 말바뀌를 수차례. 한심하다. 자, 이번에 야권에서도 비판. 이준석 대표,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못한 점이 아쉽다. 김재원 최고, 지금까지 했던 말까지 뒤집어버려 당혹. 전효옥 전 의원은 며칠간 법리 따져가며 빠져나갈 궁원만 찾았나. 기자회견 보며 헛웃음. 유승민 캠프 수준도 처참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실 어제 윤석열 총장도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야, 이거 못 믿었다. 부족하다. 저걸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나섰다라는 건데 김웅 의원의 어제 저 기억이 안 난다라는 회견 여야 모두에서 좀 비판이 나와요. 상당히 좀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출발점이거든요. 예. 키를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는데 저도 좀 봤는데 상당히 이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망스럽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해명을 할 때 이제 이 고발장을 받았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없다 그랬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보면
손준성 검사한테 문자 메시지로 윤석열 총장 잘 보필해라. 그다음에 전화 통화 한두 번 했다. 이런 건 또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고발장 100장이 넘는 사진 파일로 된 고발장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그다음에 제보자한테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였던 제보자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도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웅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어제와 같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오로지 자기 혼자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핵심은 피해가고 그리고 핵심과 상관없는 주변 이야기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본질을 흐리는 이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특히나 김웅 의원이 앞서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제보자의 소속과 제보자의 신원을 알면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의 경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조차 했는데 정작 본인이 말했던 이 제보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 하나 밝히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보자라는 분이 예.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그거는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는 공작의 성격일 것 같다라는 게 김웅 의원의 생각일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경위라고 얘기를 하고 배후 세력, 황당한 캠프 소속. 그런데 정작 그 제보자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그 제보자가 우리 당에 있는 누구 캠프냐라는 말이냐라는 의혹만 김웅 의원이 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잖아요. 김웅 의원은 지금 얼마나 본인이 큰 사건에 연루돼 있는 주요 당사자 중에 하나인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기자회견을 저도 우리 돌직구 생중계를 통해서 좀 계속 봤는데 보면은 그냥 본인이 마치 본인한테 주어지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김웅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고 제보자에 관한 얘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에서 지금 감찰하고 있는 과정. 저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좀 더 본인의 기억을 좀 더 더듬어서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 대강의 무언지에 알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실체적 얼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저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미 박범계 장관 등 얘기하는 수사 얘기하는데 이게 수사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작 그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서 선거가 휘청되고 있는 정치가 휘둘리고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금부터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웅 의원이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빨리 좀 더 가까운 진실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 공익제보자 신분을 얻었다 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제보자, 진짜 제보자가 있는데 김웅 의원과 접촉을 한 진짜 제보자가 있는데 또 다른 제보자 다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제보자를 만들어 지금 굉장히 혼선을 주고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얼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단서들을 저는 김웅 의원이 제공해 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검찰도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무언가를 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이 제보자 숨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밝혀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주는 대검의 절차가 매우 잘못됐다라는 비판과 그리고 이 제보자의 제보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의심,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검이 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도중에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빠른 판단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박성배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검이 어제 오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김웅 기자회견 도중에 기자단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어제 권익위가 오후에 권익위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없다. 이건 권익위가 지정하는 거지 대검이 지정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검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매우 이상한 입장을 권익위가 어제 내놨습니다. 요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대검이 왜 이렇게 빨리 앞서가느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검찰 관계자, 권익위도 공익신고 요건 따지는데 60일 가까이 걸리는데 대검 감찰부가 며칠 만에 그것도 김웅 기자회견 도중에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다, 공익신고자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라는 비판이 조선일보 서울신문에 보도되고 있고요. 권익위 관계자, 최종 판단은 권익위가 하지만 대검이 인정한 만큼 대검 신고 시점에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네. 윤석열 후보와 야권의 주장은 이게 너무 빠르고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따졌는지, 과연 공정하게 따졌는지, 충분하게 따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그 신분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이 권익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판단은 권익위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1차적인 판단을 이 사안에서는 대검이 이미 해버린 상황이고 권익위 입장에서는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이지만 대검이 1차적으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특정 죄명과 관련된 제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도 그 허신고 사실이 명백히 허위이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들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 대검은 1차적으로 볼 때 공익신고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보자만 밝혀진다면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제보자를 통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검이 1차적으로 공익신고자로 판단을 했고 권익위도 이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면 공익신고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면 공개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그 관련 경위를 밝혀나가는 언론의 기능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언론의 보도는 일정한 정황 증거 보도에 그칠 수밖에 없고 대검의 감찰이나 상황에 따른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윤석열 캠프나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신고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대검이 서둘러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함으로써 김웅 의원이나 언론 보도를 막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 후보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서둘러 막느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지금 그런 배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확실히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좀 갖는 거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대검 감찰부에서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박성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판단은 국민권익위의 몫입니다. 대검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가 그걸 확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되면 물론 김웅 의원뿐이 아니라 누구도 이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는 신원을 보호받을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는데 과연 지금 저희가 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느냐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 신고 자체가 진실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과연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파는 다 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검찰이 만들어주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글쎄요. 근데 사실 먼저 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김웅 의원이 지목한 제보자가 있죠. 그런데 그 제보자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촉을 했지만 다 본인이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과거에 공작 전력이 있다는 건 다 김웅 의원이 지목한 제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또 전혀 논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한 게 맞다 틀리다 지금 얘기하기 참 어렵긴 하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어쨌든 대검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고는 참 어떤 입증이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에 갔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듭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논란적인 부분이 지금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 등이 하는 말은 제보자가 드러나면 어떤 배후의 세력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수일 전부터 예고가 된 상황인데 기자회견을 도중에 대검이 앞서 이재명 기자, 박성배 변호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요건조차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급히 김웅 의원 등의 입을 막았다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급해서 대검이 그렇게 빨리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했는가?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만들어진 거죠.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대검 감찰부가 그것을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그런 형식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적절했는지 안 적절했는지가 제보자가 대강의 누군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판단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 같아요. 과연 공익신고자 요건이 만약에 나중에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도 공익신고자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 제기를 야권에서 벌써부터 하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지목한 그 사람이 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로 지목된 A씨,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버스는 일단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한 명밖에 없다. 옛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A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윤석열 후보도 이 A씨를 염두에 뒀는데 정작 이 A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공익신고 한 적이 없다. 김 의원이 나에게 또는 나에게 전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당시 자료를 전달받았는지는 텔레그램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을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제3자에게 자료를 넘겼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증거를 대야 된다라며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웅 명예훼손 손배소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저도 이게 보면서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공익과 관련해서는 내부 고발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공익 제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사람 먹는 음식에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뭐 섞어서 판매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말하자면 이 공익과 공익을 훼손하는 일과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협박을 당한다든지 회유를 당한다든지 이런 개인 신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공익신고 제보자의 보호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접수한 수사기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렇는데 근데 공익제보자 지정 조건은 뭐냐면은 명쾌하게 공익을 훼손했거나 또는 공익을 훼손할 만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공익제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무슨 또 제보자를 무슨 보호해가지고 뭐 어떻게 공작에 써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은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휴대폰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웅호 의원은 휴대폰을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휴대폰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 휴대폰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연차내고 도망가 버리고 또 전화도 안 받고 숨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수사기관이 이 증거도 빨리 확보하고 증거인멸도 막아야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이제 말도 좀 맞춰지고 증거도 상당 부분 인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상식적인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더구나 김웅호 의원은 지금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정말 휴대폰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맨날 며칠을 지금 이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대변인, 제보자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의 주장은 굉장히 일관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런 형식의 문건을 전달해 주었던 사람은 한 명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들고 다닌 명함 그리고 그렇죠. 그때 이런 걸 내가 창구를 다니러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A씨를 언급했고 이 사람이 황당한 캠프 소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조작했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분은 내가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엄한 생사람을 잡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이분이 저런 자료들을 전달받고 이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를 했거나 그 이제 아까 제가 제보자 다시 1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뭐 이거 지금까지 쭉 있었던 게 다 안개 속이고 뭐 추론 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오리무중 상황으로 계속 갈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몇몇 사람들이 특정이 돼서 많은 언론들이 취재도 하고 본인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는데 다들 아니라고 본인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정, 추론, 상상, 나래를 펴서 제가 박성배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깝고 박성배 변호사하고 정치적인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이라 가정을 하죠. 그리고 저는 김웅 의원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했고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제가 신분이 노출이 되면 이게 많은 것들이 정작 제보하는 그다음에 나를 도와주고 있는 주변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저는 숨기기 위해서 뜻없는 박성규 변호사 시켜서 뉴스버스에 접촉을 시키고 박성규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해서 그 신분을 유지하고 저는 자유인으로서 신고자도 아니고 제보한 사람도 아니고 이 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활동하고 다니면서 또 다른 뭔가를 계속 도모한다면 이거는 계속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거 완벽한 일단은 추측이죠. 추측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가 다 추론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이 대충 얼개가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안타깝지만 만약에 진짜 접촉한 제가 지금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김웅 의원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도 지금까지 감찰 결과 신속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대강의 얼개가 나오는데 왜들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여전히 궁금함이 있고,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혼돈만 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정은 그냥 가정의 추정. 박정화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재명 기자 몇 가지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 짧게 여러 개 물을게요. 첫 번째, 지금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지명한 사람은 언론에 나는 아니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김웅 의원이 동아일보와의 전날 인터뷰에서 황당한 캠프 소속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나는 아니다라고 한 그분이 어디 캠프 소속입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어떤 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고 지난해 6월 이후에 정당 활동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웅 의원 쪽에서 제기한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캠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사람을 더 싫어한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웅 의원이 생각했던 그 캠프에서 제보자가,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생각했던 제보자가 활동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검에서는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누군가를 지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럼 대검이 지정한 실제 제보자는 따로 있고 김웅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제보자는 따로 있고, 그 두 사람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지 안 다른지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제보자 A라고 했을 때 김웅 의원이 지목한 그 제보자 A가 거짓말한 걸 수도 있고 언론의 상대로. 근데 실제 그 제보자가 진실이라면 전혀 다른 사람이 제보라고 실제 공익신고를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김웅 의원의 뭐 입을 막기 위해서 대검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로서는 좀 모호한 거죠. 마지막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김웅 의원이 생사람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박정화 전 대변인이 방금 상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다 가정의 영역인 거잖아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보자 X가 거짓말했을 수가 있고, 제보자 X가 실제 아닐 수가 있고, 그다음 제보자 X가 제3의 인물을 통해서 했을 수가 있고 하는 건데, 그 시나리오 속에서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수사 영역으로 갔고,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서 밝혀야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미궁의 미궁. 첫 번째, 손준성 검사가 그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손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박범계 장관은 유의미한 감찰이 있다고 하고, 이거 뭐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가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서로 말이 다르서 알 수가 없다. 마지막, 그러면 이걸 윤 총장이 사주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정말로 뚜렷하게 다르다. 모든 게 다 의문투성입니다. 거기에 의문을 하나 더 던진 분이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인데 이해찬 전 대표는 이거 지난 총선 때도 야권이 꾸미고 있다는 3가지 공작에 대한 제보 중에 이게 한이가 아닐까라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시에 제가 당대표를 하고 있을 때 3가지 정도의 공작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어요. 감사원 쪽에서도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원 검찰에서도 2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개가 하나는 이거였고 하나는 유시민 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준 제보가 상당히 정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공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뭐 그런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나. 저 이해찬 전 대표 정말 우리 정계의 원로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사후에 조작한 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사후 조작이라고 저는 봐요. 사후 공작이라고 보고, 결국 자기들이 좀 줄줄이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안과 이 사안은 별개인데 그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런 식의 분위기를 좀 풍기는 거죠. 이해찬 전 대표의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해찬 대표가 당시 당대표를 하고 있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내가 3가지 제보를 받았다.
두 개는 검찰 쪽에서 꾸미고 있다고 들었고 하나는 감사원 쪽에서 꾸미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실체가 다 드러났다. 이제 감사원에서 하나 꾸미고 있다는 제보 실체가 남았다라는 발언이고 당시의 감사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당시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전 대표의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건 강력히 형사잖아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최선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주장은 그동안 검언 유착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과 야당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맥상통하는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의혹을 제기했던 측의 그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주장들, 즉 각종 공작 제보가 있었는데 그 공작 제보 중에 하나가 이번에 드러났다는 그 주장의 논리 근거로서는 상당히 빈약하죠. 그 비유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글쎄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먼저 지금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이 정치 공작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정치 공작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출신이 감사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이 물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야권 후보로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치 않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라 하면 감사원장 혼자가 아니라 감사위원 7명이 합의체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정치 공작을 했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머지 검찰의 정치 공작 두 가지도 완벽한 끼워 맞추기죠. 저 말씀을 하신 게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일주일 전인 4월 8일 날 야권에서 공작 2-3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 관련된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은 그 전에 이미 3월 31일 날 이미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심 판결에서 오히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작이 준비됐다, 공작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참 이치에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논란이 되는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진짜 공작이 되려고 그러면 이 공작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권 인사가 여권 인사, 여야가 서로 고발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기사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죠. 이것을 오히려 폭로하면 완전히 선거판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대의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막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사후에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사후 조작을 표현했지만 사후에 완벽하게 끼워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거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공개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 강용석 씨, 김용호 씨 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같은데 조만간 귀가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순실 씨였던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최순실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1심은 판단했다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번복되고 있는데 나는 초지일관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HQ 연예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로세로 연구소 경찰 체포 소식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 가로세로 연구소의 체포 당시 경찰이 현관문을 뜯을 때 가세현이 1,200만 원 넘게 벌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예. 따끈따끈한 소식. 네, 지금 그 이제 한예슬 씨나 박송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좀 이제 고소를 당했던 김용호 전 그 연예 기자 출신 그 기자분께서 지금 그 체포영장 시한이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금 전에 지금 석방됐다. 김용호 씨는 석방이 됐고, 네, 나머지 두 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강용석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와 김세희는 네. 아직까지 체포 중. 네, 그날 7일 강용석 변호사는 저녁 7시쯤에 체포됐었기 때문에 아직 시한이 남아서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김세희 그 전 기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체포 당시 영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막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 슈퍼챗이라고 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보낼 수 예. 있는 기능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돈 보내는 네. 거잖아요. 예,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통해서 무려 1,212만 원에 달하는 슈퍼챗이 이렇게 쏟아졌고요. 1,200만 원을 네. 넘게 굉장히 큰 금액이죠. 후원금이 나온 거예요. 네, 이 금액의 그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있는데 그 기능에서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고 이 금액 자체가 그 저희 국내 유튜버 1위에 해당이 되고요. 무려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6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이제 누적액으로 보면 1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가 12월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슈퍼챗이 쏟아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1,000만 원에 달했고요. 이제 김용호 전 기자가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방송하지 않겠다. 마지막 방송을 한 날에도 5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쏟아졌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체포가 당하면 당할수록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데 네. 그때 영상 1,200만 원을 넘게 슈퍼챗을 받았다는 그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네, 집에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에 대해서 문을 다 부셨습니다. 문을 다 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말 안 끊으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하지란 짓거리 하시면 구속된 사건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고. 요 장면으로 1,200만 원 슈퍼챗을 벌었다는 건데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본인들에게 제기된 혐의와 경찰의 이런 식의 체포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냉철하게 보면 박성현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사실 저게 뭐 정치 탄압이 되거나 아니면 뭐 구속이 되거나 뭐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로 나오셔서 조사를 좀 받아주세요라는 걸 경찰 측에서 10번 넘게 했는데 불응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다시 며칠 뒤면 귀가하는 그렇습니다. 단순한 성격의 체포였잖아요. 불가피한. 그런데 지금 김세희 씨의 반응을 보면 마치 뭔가 굉장히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 듯한 장면 등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그 순간에 1,100만 원의 후원금이 쏟아졌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사안에서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출석 요구를 서너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모두 거절당하자 다른 사안보다 기회를 더 많이 주고도 거절당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피의자들은 더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는 사정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합니다. 경찰이 중간중간에 더 출석 안 하시면 체포영장 집행합니다라는 사안도 분명히 고지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즉시, 즉 조사를 마치는 즉시 석방합니다.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 석방해야 하는데 이 사안처럼 애초에 강력범으로 보고 구속을 염두에 두고 체포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강용석 변호사 등의 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고소 고발된 사건 자체가 10여 건으로 상당히 많고 체포 시점이 야간이었습니다. 야간 조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오늘 중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경찰도 적어도 48시간 이내에는 조사를 완결하고 석방하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체포될 것도 알았고 본인이 체포되더라도 조사받고 48시간 뒤에 집에 귀가할 것을 알면서도 방금과 같은 장면들을 그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라는 의미군요.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체포영장 집행받을 사정이라는 것도 익히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사를 받고 곧바로 석방될 사정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박성현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안지성 기자, 그런가 하면 강남경찰서에는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고요?
네, 지금 이 체포할 시점에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강남경찰서에다가 항의 전화를 해달라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요청을 했고 실제로 강남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업무가 지금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경찰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그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강남서 앞에서? 네, 강남경찰서 앞에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1인 시위 아닌 지금 모든 시위가 지금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법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7m 간격으로 좀 떨어져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있고 수백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즉각 해산하지 않으면 체증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개인 유튜브 방송인데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에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음모,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를 단정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유포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본인들이 신고도 받고 고소도 받고 구속도 됐던 것 아니겠어요? 박세미 변호사님? 이 가세연 유튜브 채널의 주된 진행 방식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는 형식이죠. 이 폭로하는 형식 과정에서 일부 사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허위 사실도 포함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고소 고발을 부득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 고소 고발이 10여 건이라면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선고에 그치겠지만 이 사안 자체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다른 법위헌 범죄 사실의 경우에도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이 사안처럼 명예훼손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10여 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수사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안 자체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 않아서 이 사안 자체만으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 더 나아가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들이 혹여나 이와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사건과 병합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유포했다라는 그 의혹인 거죠. 현재는 의혹. 예, 경찰에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거죠. 당연히 법을 준수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부선 씨가 안희선 기자, 강용석 변호사에게 뭔가를 촉구했다면서요? 네, 저희 제발 이 사건에 너무 사실 24시간 이후면 다 체포됐다가 풀려나니까 이 자신의 이재명 재판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죠. 어떤 거요? 민사 재판. 네, 이재명 민사 재판에 신경을 써달라라고 좀 요청을 한 거고 제발 다들 호들갑 떠지 말아라라는 요청인 거죠. 아니 그럼 박선원 변호사님 아직도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씨 변호사예요?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죠. 자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인데 이 사건은 아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사건의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인데 김부선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에 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보다는 유튜브 활동이나 다른 뮤지컬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사건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정작 체포가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내 사건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억울한 게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다 해소하고 나오면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최서원 씨가 소송을 걸었는데 최서원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안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내가 피해를 봤다며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수조 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1심 법원은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최서원 씨의 승소를 판결합니다. 과거 안민석 의원의 의혹 제기 발언 들어보시죠. 200억에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에 100배면은 그럼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모든 재산 관리는 최태민이가 했고 그 최태민이가 관리했던 재산은 최순실한테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겨갔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안민석 의원이 1억 원을 최서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최서원 씨가 아무리 밉다 한들 재산을 2조 원이나 숨겼다는 주장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기자, 안민석 의원이 결국은 이 주장에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밝혀야 할 책임이 안민석 의원한테 있는 거죠. 1심에서 최서원 씨가 승소를 한 건 안민석 의원이 사실상 대응을 안 했습니다. 무변론, 그러니까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럼 인정한 걸로 보고 최서원 손을 들어준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민석 의원이 2심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만치 않죠. 지금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입증해야 되냐면 안민석 의원이 지금 뭐 한 최서원 씨 재산 한 2조 정도 추정했지 않습니까? 2조면 대한민국에서 한 20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20대 부자에 드는데 그 근거가 이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개설해서 비자금을 모았다. 그 비자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갔고 박 전 대통령이 그 재산을 최태민 씨한테 맡겼고 최태민 씨의 딸인 최서원 씨한테 가서 지금도 보관돼 있다라는 게 주장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찾겠다고 뭐 본인이 유럽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했었는데 과연 그것을 재판부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 뭐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을 입증해야만 아마 최서원 씨의 1심 승소 재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윤지호 씨 사건 때도 그렇고 안민석 의원의 열정적인 모습은 많은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민석 의원 안지호 씨 때 하는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뭐 좀 난처한데요. 예. 일단 잘 아십니까, 안민석 의원?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예. 이게 고향이 같은 고향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예. 안 되는 경상남도 어령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향 이제 선후배 그래서 잘 아는데 안민석 의원이 이제 어제 안 그래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황해 하고 또 이전에 이제 이 최순실 씨 이제 재산 찾는다고 독일도 다녀오고 또 뭐 스위스도 다녀오고 예. 그 과정은 제가 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2심 그 항소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최순실 씨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심에서 아마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고 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처한 주제가 많이 나오네요. 난처한 주제. 마지막에 속마음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변인 열정적인 모습은 사실은 안민석 의원의 장점이에요. 큰 장점이에요. 직접 아니 어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직접 내가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겠다 하겠다. 근데 정확히 좀 냉철한 사실관계 판단을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열정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가 판단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다 안민석 의원 말만 믿고 윤지호 씨가 정말 공익 제보자, 신고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캐나다에 도피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재산 의혹도 마찬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게 열정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뭐 결국에는 뭐 추정심까지 나와야 되지만 이게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당시 있었던 무언가를 통해서 국민들을 쫙쫙 갈라놓기 위해서 본인의 주장을 만들고 받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액션 내진 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앞서 우리 쭉 오늘 주제 다 봤지만 무슨 뭐 고발장 얘기 중간에 또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지금 안민석 의원의 얘기 캐나다가 있는 윤지호 씨 당당 이렇게 다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흔들렸고 국민들이 쫙쫙 갈려졌는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런 가짜 뉴스들이 정치판을 흔들고 국가를 흔들어야 될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판부의 판단 취지는 뭐였어요? 그럼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소장 9번을 재판부에서 송달해 줄 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무변론 승소 판결이 선고됩니다라는 안내도 해주게 됩니다. 안 의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게 저는 선뜻 납득은 되지 않는데 하다못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형식적 답변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응을 했다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재판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1억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의원이 유감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항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수조 원대 은닉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고 승소 판결은 유지되겠지만 공방 과정에서 원고 청구 금액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자, 항소심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핫삼은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고가를 두고 말을 바꿨다라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나는 초지일관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 바꿈 논란 장면부터 들어보시죠.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왜 곡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진위가 뭡니까? 국가 채무가 최근에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 상당히 탄탄하고. 자, 곡간은 비었지만 재정은 탄탄하다. 사실 곡간이 재정 같은 말인데 텅텅 비었다라고 말을 하고 여권 의원에게 질책당하는 듯한 질문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따끔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홍남기 부총리가 속상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비유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셔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책임하다, 뭐 말을 바꿨다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드립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만 뚝 떨어뜨려가지고 뭐가 번복했다 어쩐다 한 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좀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김한정 의원이 질의하는데 굉장히 원래 김한정 의원이 젠틀한 성품도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부총리님 속상해시켜서 뭔가 좀 달래는 듯한 질의예요. 뭔가 홍남기 부총리가 좀 질의해달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인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준비된 답변을 한 거죠. 물론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텅텅 비어있다와 탄탄하다가 전혀 다 근거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의 항변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채무 비율만 따지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다. 굉장히 그렇게 해서 채무 비율이 높지 않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채무가 급격히 늘고 있죠. 국가 채무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400조가 늘었고 그래서 결국은 내년 되면 1000조가 된다. 이게 현재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얘기한 거다. 저는 거기까지 좋습니다. 거기까지 초지일관 본인의 입장인 건 좋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뭔 거죠? 전 해법에 대한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어제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해법은 이겁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 해법은 문재인 정부까지는 펑펑 쓰고 그다음 정부부터 아껴라. 과연 그게 지금 가장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홍남기 부총리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핫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종로 배지 던지고 울먹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경선 결과가 밀리자 국회의원직을 던진 겁니다.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자, 의원직을 던지겠다라고 한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셨더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광재 의원을 열심히 도왔었어요. 돕다가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이 정치 도의상이 이제 단일화를 했으면 단일화된 후보를 돕는 게 이제 정치 도의상 또 인간적 신의상 맞는 것이죠. 근데 이광재 후보를 열심히 돕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는 다 떨어졌고 열정은 또 정세균 후보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정치적 신이 인간적 도리를 다하는 것은 단일화가 7월 5일 날 됐는데 그때 바로 다른 캠프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 2달 동안 중립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단일화된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2달 정도 이제 중립지대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내 가장 큰 이벤트고 당내 가장 큰 지금 정치적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미루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무책임한 일이고 특히 이제 제 지역구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저렇게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결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경선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저것이 이제 경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것은 이제 12일 날 1차 국민선거인단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아마 드러날 것 같고 저는 저것을 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비판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정성 있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선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로써 여야에서 이낙연, 윤희숙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셈이 됐습니다. 자, 국회 결정에 두 명의 의원직 여부가 달린 거죠.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이 차베스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라도 위태롭고 한다. 경기도의 차베스가 정장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 참 저 책이나 읽어보고 저런 말을 하냐. 이 거덜난 나라를 더 거덜내려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게 되면 저는 참 상대하기가 쉽죠. 이재명 후보가 되면 우리 당에서 이재명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차베스다라고 저격을 하는 장면. 전재수 의원님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지지를 선언한 두 분이 자 이거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우원식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의 반박 들어보시죠. 자, 왜 이렇게 쉽게 외교적 결례 저지르냐. 베네수엘라도 우리와 수교국이다. 정치적 노선 다르지만 일국의 합법적 국가 정상이었다라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는 우고 차베스,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즘으로 세계 최빈국으로 몰아넣었다. 경기도 차베스 측에서 기껏 한다는 반박이 우방국 외교적 결례 운운이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화 전 대변인. 시원하고 확 일단 들어오잖아요. 차베스, 경기도 차베스 딱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딱 그냥 금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적인 어떤 좌파 정책을 너무 선동하고 있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인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에 확 들어오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저런 시원시원한 발언을 통해서 요즘에 지지율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완전 시원시원한 말씀 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 측의 우원식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조금 전 정제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전에는 뭐 베네수엘라 차베스 얘기 우리 홍준표 후보가 많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걸 갖고 외교적 결례 갖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차베스라는 딱 한 단어로 연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불쾌했고 우려스러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듣기는 제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면서 들었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의 경선 후보 12명의 면접관으로 진중권 전 교수, 모두가기의 진중권 전 교수가 임명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봤던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 등을 면접하는 사람으로서 진중권 교수, 김준일 대표, 박선영 교수 등이 면접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기자, 진중권 전 교수를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대선 주자 국민 면접관으로 임명하라 했었는데
여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서 진 교수를 임명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뭐 윤석열, 뭐 홍준표 등등의 후보의 면접관으로 진중권 교수가 임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관이라는 게 어쨌든 면접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국민을 대신해서 특히나 저기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행사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 유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당에 불리한 사람을 모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하려 했다가 오히려 이제 당내 반발로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결국은 조국 전 사태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진중권 전 교수를 면접관으로 영입을 했는데 뭐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에 얘기한 게 두 가지라고 해요. 자기는 굉장히 거칠게 몰아붙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후보에게 유리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한테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 말리지 마라 이렇게라도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국민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굉장히 어떤 질문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이 토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준비되지 않은 날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처음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요즘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함께 출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무지무지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할 것이고 누구 편든다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릴 것이다. 그냥 가감없이 궁금한 거 차 떼고 포 떼고 바로 물어보겠다. 진중권 전 교수 진짜 실제 스타일이 저래요. 뭐 안 가리고 궁금한 거 다 묻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